처음에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 뭐 연구자 아닌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서 그냥 잡지런 사람들의 공동체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온 분들이 연구자든 아니든 간에 그냥 이렇게 지식을 매개로 해서 같이 세미나를 하거나 뭐 강의나 뭐나 지식이 매개가 된 관계가 되는 거는 이제 분명히 지식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연구자가 아닌 지식 공동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동체니까 공동체라는 게 이제 뭐 어원 그대로 이렇게 무누스 선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합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이어서 뭐 이제 밥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증여하는 이런 관계들 사실 이전에는 많이 쓰던 거지만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다 굉장히 이렇게 축출되고 해체되어 버린 관계들인데 자본주의가 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다시 이제 어쨌든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저희 여기서 뭐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밥도 그렇고 간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 그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증여하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작은 연습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십사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강의 저기 한 데다가 이건 뭐 간식까지 부담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소규모 강의도 있지만 여기 뭐 좁아서 미어터지는 강의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어떤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나름 공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1차적인 것이 이런 강의도 있고 뭐 그냥 해설을 위한 강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온 분들과 만나서 온 분들과 뭔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이렇게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강의는 어쩌면 이제 미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끼를 무신 건데 좀 확실하게 무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까지 같이 하게 됐으면 훨씬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시 이렇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간화 역설과는 다르게 이제 기계화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데카르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제기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인가면은 이렇게 그 기계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기계와 인간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 그 인간의 신체의 외연, 신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혹은 신체하다 보면 이제 영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영혼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철학 데카르트적인 질문이 이제 제기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뭐 이 주제에 관해서 이제 두 개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신체의 경계에 관한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케빈 워릭이라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자기 신체를 이제 칩을 심부해가지고서 이제 실제 사이보그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휠체어도 움직이고 뭐 이런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런던에서 이제 뉴욕에다가 이제 인터넷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뉴욕으로 보내서 뉴욕에 있는 팔이 움직여서 어떤 동작을 하게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그 실험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케빈 워릭이라는 사람의 신체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이전의 신체, 유기체를 이렇게 떠올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하면 신체 박아놓은 칩도 이 사람이 신체 일부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신체 일부라고 할 수 없는데 신체 일부랑 연결되어서 작동을 하니까 신체가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칩이 신체 일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칩에서 이렇게 전송돼 나가서, 물론 이게 레디오파겠죠. 이렇게 전송돼 나가가지고서 저기는 그 기계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신경신호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나간 이 전파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이 신경신호에서 움직이는 저 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의사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냥 까딱 하면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자기 생각만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내 신체를 움직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 신경망에 연결돼가지고서 이 사람이 자신의 수족처럼 이렇게 똑같이, 수족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부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족이 이 사람의 신체인 것과 마찬가지이면서, 그건 역시 이 사람의 신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얼마든지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게 뉴욕에까지 연결됐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조금 이쯤 되면 조금 난감해지죠. 뉴욕에는 저 팔들도 당연히 수족의 일부인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신체가 이제 뉴욕까지 연장이 돼버리는 거죠. 좀 더 할 수도 있죠. 사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 전 세계에다 아프리카에다까지 이렇게 놓고서 실험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신체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신체를 이렇게 전송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 인터넷 전송망도 이 사람의 신체의 일부라고 말을 해야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공선인데 인공선이라고 못하를 냈군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가장 넓은 범위에서 이 좁게 정의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촌스럽고 문제가 있는 정의지요. 칩 이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신체적 변화에서 생긴 것들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신체적 변화를 밀고 나가서 쭉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최종 터미널까지, 단말기까지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다 그러면 신체의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신경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체, 결국은 이것을 움직이는 어떤 정신, 이런 게 거꾸로 신체의 경계를 정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론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또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사태를 이렇게 다루게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갖고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생각한 것만 갖고 움직였는데, 만약에 뉴욕에 있는 그 팔을 어떤 단말기를 두들겨가지고 이 컴퓨터 단말기를 두들겨서 신호를 보내서 움직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 사람이 움직인 거라고 말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역시 제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꼭 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무언으로 동작하지 않고서 띠리리링 이 전자팔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만 이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뭘 불러들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거 해서 한 것도 직접 연결돼가서 전송망에다가 이걸로 무선 통신으로 연결하나 유선으로 연결을 하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워링 말고 내가 여기 두들겨가지고 그거 움직이면 그거는 내 신체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마찬가지로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손가락은 무슨 특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손가락으로 두들겨도 가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의 경계가 또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자꾸 이제 유기체라는 관념, 유기체 개인의 그 신체적 경계는 유기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잘 못했던 건데, 이건 19세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유기체가 이제 전체 단위다라고 하는 생각은 19세기 개인, 인디비주얼을 이렇게 개인으로 생각했던 건 19세기 생물학에서 만들어낸 관념인데, 지금 이렇게 다 비비주얼하게 이렇게 분할될 수 있거든요. 신체들이 분리배양되기도 하고 세포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관념을 벗어난다 그러면은
내 신체의 연장조차도 내 신체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달리는 기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이렇게 이 통신망을 다루는 인터넷 수준의 이런 고급 기계여야 되는가? 꼭 그것도 또 웃기는 생각인 거예요. 철학적인 일관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기계, 정보 통신이 아닌 기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손에 달려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손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저 젊은 친구 아니어서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지 않고서는 이제 어디 가기 힘든 경우들이 점점 이렇게 몸에 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다운되면 이제 길 못 찾아가고, 이런 경험도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핸드폰 내 손에 달라붙은 이것도 사실은 내 신체의 일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신체에 확장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 전체가 그런 신체의 연장일 수 있는 거죠. 연장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어떤 데카르트적인 의미에서 어떤 장소를 가진 이런 뜻이 아니고, 익스텐션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 그래서 익스텐션이 가능한 것들은 전부 신체의 연장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신체 일부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개인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 안경,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거 없으면 제가 이렇게 아무것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행동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베는 것도 없고. 이거 안경 쓰시는 분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 신체 일부거든요. 이 신체 일부를 이렇게 요새는 많이 깎아서 이렇게 안에다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신체고 이건 신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신체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휠체어라든지 이런 거, 이거 없이 이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이거 없이 사태를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도 장애인인 거고, 혹은 이제 그런 장애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다. 그렇다 그러면 그 워릭이 움직여랑 비슷한 걸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종의 사이보그지요. 장애인들은 사이보그인데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저도 사이보그인 거죠. 이거 하나로. 사이보그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 워릭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스스로 같은 걸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신체라는 게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렇게 아까 워릭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렇게 이 뇌 신호, 뇌파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정신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이제 신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확장된 경우에조차도 사실은 여전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그렇게 유기체, 하나의 통일된 전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체를 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물리적인 부분 이런 것이 신체의 경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신체에 대한 유기체적인 관념들의 연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유기체의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랑은 또 이렇게 신체를 다루면 또 영혼도 다뤄야 되는데 영혼의 경계도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문제는 영혼은 그대로 있고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까지 신체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혼도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워릭이 이제 그런 실험도 합니다. 여러분 초음파 못 들으시죠? 저도 못 듣습니다. 자외선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이 자외선이 보이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자외선이 보이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조류들은 다 자외선을 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구리나 뱀의 몇몇 뱀들 이런 것들은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고 적외선, 자외선 우리는 이게 가시광선이라는 게 사실 특정 주파수 범위잖아요, 그죠? 그 범위인데 이렇게 빨간색보다 더 긴 거 파장이 혹은 적외선보다 약간 더 짧은 거 이런 범위로 늘려가면은 여기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새들의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새들 보면 수컷들이 되게 화려하고 암컷들은 되게 이렇게 수수하고 혹은 촌스럽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저희 이제 수컷들이 이제 이렇게 꼬드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관심사에서 쭉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자외선이 보이는데 자외선이 보일 경우에 암컷들이 아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외선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이렇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워릭이라는 사람은 자외선을 볼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듣는 청각을 이렇게 이 칩을 새로 심어가지고서 초음파는 수신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초음파 수신기를 여기다 심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초음파 수신기를 신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박쥐가 되는 실험을 한 거죠.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거나 벽을 가리고 있는 저쪽에서 어떤 그 사물을 놓고서 초음파로 그걸 때려가지고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는데 정확하게 다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초음파가 이 사람의 신경신에 연결되고 정확하게 이 사람의 감각을 확장하는 데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감각이 확장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초음파를 통해서 확장된 판단을 한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초음파 그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내린 판단, 이 사람이 내린 판단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활동의 일부겠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판단을 했던 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의 정신, 당연히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거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이 사람 거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정신도 이 사람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 내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지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지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이 사람의 영혼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이보그의 이렇단다면 이 사람이라는 개인의 경계, 영혼의 경계라고 하는 것도 예전하고 똑같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는가 하면 영혼의 경계라는 게 가변화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보는 실험을 할 수만 있다면 새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실험이라고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체적 능력을 굉장히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종합한 것인 셈인데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신체나 영혼이라는 관념, 이 전통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워릭의 경우에 이 사람이 초음파 감지기를 통해서 이전에 못 듣던 것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확장된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들은 기계적 수단을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 이렇게 이제 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트 휴먼, 이런 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한다 그러면 포스트 휴먼은 사실은 인간들이 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전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전혀 반대로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이렇게 맥클루헌이라는 사람입니다. 맥루한이라고 보통 예전에 번역되던 사람이죠. 이 발음이 맥루한은 좀 진짜 일본 사람들이 한 거라고 보고서 그냥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맥클루헌이 아마 맞는 것 같은데 발음이. 어쨌든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미디어를 단순히 대중매체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미디어다라고 정의를 해요. 자동차도 미디어예요. 다리 연장이니까. TV도 미디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스피커 이런 것도 미디어고, 다 이런 것도 미디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자신이 갖던 신체적 능력을 확장하거나 증폭하거나 연장하는 거라는 점에서 신체 확장 이렇게 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계속 확장해가는 거, 제가 이렇게 식민지적 팽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런 사태를 뜻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맥클론이라는 사람도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게 되는 게, 이 사람의 유명한 명제에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명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미디어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미디어 자체에 장착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다 그럼 이제 주말이면 몰고 나가야지 라든지 아니 이 사람 화폐도 미디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환을 위한 미디어잖아요. 화폐가 이렇게 딱 화폐가 있다라고 했을 때 화폐가 딱 성립돼서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을 이제 가능한 한 화폐로 바꿔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게 거꾸로 이렇게 방사됩니다. 그래서 돈 벌자 써붙이고 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술작품 이런 것들도 좋아 이런 것들이 얼마짜리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가능한 한 이제 비싼 거를 이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치게 되는 거죠. 미적 가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 그림인가가 좋은 그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취향이나 미감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미디어가 보내는 그 메시지들이 삶을 바꾸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건 무엇을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워릭의 경우에도 그런 걸 텐데 이건 거꾸로 초음파 전송기에서 이 사람의 신체가 잠식당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에 의해서 맥클론의 얘기도 미디어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가 잠식당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데리다라면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쉬플레망이라는 개념을 데리다는 사용을 해요. 이렇게 보충, 대리 보충이라고 보면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루소 이렇게 비판하는 그라마톨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루소에 대해서 쓰면서 루소가 이제 이렇게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서 기억력도 감퇴되고 다 적어놓으니까 사실 여러분 전화번호 요새 친구 전화번호 외는 거 있어요? 저도 중요한 번호 외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전화 먹통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화 걸 수 있는 데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요한 책들은 다 낭송을 하고 외웠잖아요. 이 불교 경전들 보면은 지금도 남방에서는 다 그 빨려로 외운답니다. 그래서 그 몇 권까지 외우는가 이게 이제 굉장한 승려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구술 문화라는 걸 형성을 했던 건데 이제 그 문자를 쓰게 되면서 왜 그냥 찾으면 되지. 요새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그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 이렇게 이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지식 두들기면 다 뜨니까 그걸 굳이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탄을 루소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자라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지적 능력들을 감퇴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문자들에 의해서 사실 이제 지적 능력이 달라져가는 거죠. 그런데 감퇴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억하는 기능들을 다 이렇게 핸드폰에다 맡겨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분을 그냥 놀리고 있는 다음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다른 데는 다 외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안 해도 되니까 그걸 다른 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쓰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지, 사라져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데리다는 이제 그런 걸 비판하면서, 그런 걸 이제 음성중심주의라고 비판을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 지적 능력들,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리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일정 잠식해버리는, 잠식하게 되는 사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개념을 쓴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맥클로원의 얘기를 빌면은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생한 그런 종류의 변화들, 이런 거야말로 미디어들을 우리가 미디어라는 건 신체 확장이니까 보충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충물이 거꾸로 내 신체의 능력들, 기능들을 바꿔버리면서 그것들을 대신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쉬플레망이라는 말에 딱 이렇게 부합하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신체 능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계와 섞어서 만들어진 신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확장인 동시에 잠식당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뜻하는 거는 확장이니 잠식이니라고 말하는 게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좋다 나쁘다, 확장이다, 늘었다 줄었다라는 것으로 사태를 보는 버릇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는 늘었잖아, 좋잖아, 인간 능력이 확장됐잖아 이렇게 경탄하는 거고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망각하게 되고 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체의 자연성들이 망가졌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식의 비판들, 이건 하이데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비판들이 쉽게 출현하는 거잖아요. 그 비판이 둘 다가 다 상반되는 비판이 다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사태가 초래한 그런 거를 단순하게 이제 좋냐 나쁘냐 확장이냐 축소냐라고 이제 사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이니 잠식이니라고 보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렇게 통제와 예측과 통제의 범위, 통제 가능성의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줄어들었다라고 보게 되면은 거꾸로 기계에 의해서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게 되면 줄어든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장이니 통제, 축소니 하는 이런 관념은 사실은 거기에는 그 세상을 내 손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종류의 의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렇게 인간 신체와 정신의 정신의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데카르트라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을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정신이나 신체라는 걸 실체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실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거기다 장착된 이 기계에 의해서 쉽게 달라진다라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실체라는 거는 서브에서 시스트하는 건데 밑에서 계속 존속해가는 거거든요. 자신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가는 건데 존속은커녕 이렇게 획가닥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니까 이 데카르트로서는 곤혹스러운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면 굉장히 이런 스피노자의 개념, 어쩌면 지금 사태는 이제 스피노자적인 관념의 유효성이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아주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태이기도 해요.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개체라고 하는 것을 유기체라든지 이런 걸로 한정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어떤 인디비주얼 이런 걸 찾지 않습니다. 개체라고 하는 것들은 복수의 것들이, 그러니까 이 개체는 개체화의 결과가 전부 개체예요. 이 사람은 싱귤러하다, 단일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러 개의 복수의 사물들이, 복수의 사물들이 함께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 복수의 것들을 모아서 싱귤러하다라고 말해요. 단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정의입니다. 결과의 단일성을 만들어내는 복수의 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하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펙트를 이렇게 만들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묶어서 싱귤러하다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특이점이나 이런 것에 관한 이론으로 바꿔버리면 아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들어맞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긴 그렇고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 사람 개체 개념에 적용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가족이다 그러면 하나의 가족도 하나의 개체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처럼 움직이면 대신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혹은 만나면 쌈밖에 안 한다 이러면 이건 더 이상 개체화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축구팀 얘기 자주 드는데 11명이 모여서 하나처럼 움직이면은 하나의 개체화에 성공한 거죠. 얘는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11명을 모아놔도 서로 안 맞고 삐걱대고 이러면 하나처럼 못 움직이면은 얘는 해체돼버리게 되거든요. 더 이상 개체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신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 여러 기관들, 이런 것들이 그 생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생체시계, SCN이라고 하는 데서 좌뇌우의 사이에 뇌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SCN이라는 저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클럭 신호를 23점 몇 시간 단위로 해서 계속 보내면 됩니다.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서 이 신체들이 서로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될 때 개체화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려고 그러면 심장이 힘들지만 그래도 빨랑빨랑 이렇게 뛰는 놈들이 이렇게 뛰어줘야지 산소가 공급이 돼서 괜찮아. 얘가 계속 뛸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이러다 그냥 계속 협조를 안 해주고 심장이 계속 나 힘들어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죽지요. 이게 심근경색 이런 거 죽잖아요. 이 리듬을 안 맞춰주면 죽는 겁니다. 그 개체화에 더 이상 끝난 거고 그 개체는 해체돼서 성분들로 이제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체의 범위라는 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유기체만이 아니고 유기체 안에는 그 세포 수준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기체를 넘어서 스피노자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지구도 하나의 개체예요. 지구도 모든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가이아 이런 것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지구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그 비평형적 항상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됐을 때 하나의 개체화에 성공한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면은 지구도 하나의 인디비주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비주얼의 범위라는 건 얼마든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붙고 늘어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같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되면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는 거고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면 한해서는 다 그게 인디비주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보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신체, 보철하는 신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연합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모든 것 그 범위는 전부 개체의 신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스피노자적인 대답이 아주 이렇게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유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데카르트적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체와 영혼, 혹은 이제 신체와 정보에 관한 건데, 이거는 그 지금 지금의 이렇게 그 사이버네틱스 이론도 그런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사이버네틱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정보 이론은 셰넌하고, 노이만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아까 이렇게 위너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제어 프로세스는 정보적이다라고 보통 이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제어 프로세스에 의해서 신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이 제어 프로세서고 제어 프로세싱이고 제어 과정이라는 거는 정보적인 소통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너도 이제 이렇게 이 개체화에 대해서 스피노자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개체화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로 이렇게 모여서 결합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처럼 움직여야지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데, 개체는 작은 부분들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이는가? 여기 안에서 일정한 정도의 정보의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체의 경우에는 호르몬과 결부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 신체 일부들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정보라는 게 그 컴퓨터 정보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인 어떤 신호들 같은 것도 다 정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신호들도 다 정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정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정보죠, 정보적 소통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이제 정보적인 소통이 되고 정보적인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체라는 것은 무언가 그 정보적인 소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진료에 지나지 않는 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서양의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이 대단히 충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상과 진료를 나누고 형상의 본질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진료는 몸대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형상과 진료의 이분법이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혹은 신체와 영혼도 마찬가지죠. 데카르트적인 영혼. 신체를 움직이는 건 영혼이잖아. 데카르트만이 아니라 서양 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정보가 대신한 겁니다. 이제. 영혼이란 정보적 프로세스야 라고 피드백 구조를 갖는, 혹은 이제 거의 제기적 구조를 갖는 정보적인 프로세스, 이게 영혼을 재정의를 해주는 거고, 사이버네틱한 과정을 정의해주는 거고, 이것이 신체를 움직여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대신에 이제 정보적 과정이 딱 대신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적인 거기 때문에 정보적인 것들만 다 이렇게 통제를 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광범하게 이렇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재밌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공각기동대를 보면 이제 의체화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몸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하다가 보면 이제 고장이 나거나 총에 맞거나 아니면 뭉개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 공각기동대 1편에서는 제일 나중에 이제 탱크랑 싸우다가 쿠사나기라는 이 여성인데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쿠사나기 소령이라는 이 친구가 탱크랑 싸우다가 몸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료인 바토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의체를 하나 구해다가 어린 소녀의 의체를 구해다가 거기에다 고스트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오시마모루가 보는 이 사이보그라고는 고스트 플러스 의체예요. 고스트가 없는 건 안드로이드라고 정의를 해요.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판단을 하는 건 고스트예요. 고스트.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처리 프로세서 같은 거죠. 이거하고 의체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데, 이 의체를 요때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TV 시리즈도 있거든요. 공각기동대. 거기 보면은 의체를 자주 바꿉니다. 싸우다가 자꾸 다치고 골때리고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근데 여기서 그때 의체를 바꿀 때 취향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서 혹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약간 다른 종류의 의체를 선택을 해서 바꿔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저렇게 어린애 신체로 갑자기 이렇게 딴 게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어린애 신체에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똑같이 작동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체가 달라지면 정신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결국 핵심적인 건 이 고스트라고 부르는 정보적인 통제장치이고, 이게 어떤 신체를 갖다 놔도 이건 동일하게 작동할 거다. 사실 신체라고 하는 것들 진짜 몸대리는 지교롭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기도 일종의 변형된 중심도구마 같은 거, 중심도구마 생물학에서 이렇게 이 단백질에서 유전과 저기 하는 것들을 이제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로 가지 반대로는 안 간다. 이게 이제 중심도구마라는 건데 나중에 깨졌는데, 여기도 이제 영혼에서 신체로 가지 신체에서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가정 같은 게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심도구마 같은 게.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쿠사나기가 의체를 어쩌다 불가피하게 남자의 신체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자의 의체를 가진 쿠사나기의 영혼. 이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별로 아무 무리 없이 그냥 막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로드, 다운로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과학자의 의식, 영혼을 이렇게 업로드, 컴퓨터에다가 업로드 해버려가지고, 얘가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전기 신호들하고 결합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무시무시한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트랜센던트가 초월자가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신체로부터, 이건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브레인을 이렇게 다운로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각기동대 TV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에 보면 거기 이제 이 난민 해방 전선 이렇게 전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정부의 난민 억압들 이런 거랑 싸우다가 안 되겠어서, 그러니까 핵 갖고 해결하려다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난민들의 고스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어떤 곳에다 이민을 시켜버리려고. 저장장치에다 이민을 시켜버리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걸 막 찾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스트를 신체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식하는 게 가능하다.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정말 영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종류의 오래된 관념론, 오래된 도구마, 이런 전통적인 도구마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가다마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추리닝 입고 여기 서 있으면은, 이 생각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이거.
구두 신고 이렇게 걸어갈 때랑 운동화 신고 걸어갈 때랑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제 뭐 이렇게 병이 났을 때랑 병 나지 않았을 때랑 신체 상태가 달라지면 영혼도 다르게 작동을 하잖아요. 병 났을 때는 어떻게 똑같이 영혼이 작동을 하겠어요? 달라지고 신체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체와 영혼이라는 건 함께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건데 너무나도 쉽게 신체 없는 영혼들 프로세스만 독립시키고 따로 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정보 없는 신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신체 없는 정보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진지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다루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보 없는 신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신체라고 하는 거는 영혼과는 다른 차원에서 세포적인 차원에서 혹은 세포 이하의 수준에서 끊임없는 정보통신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적 식이라고 부르는데 인식 대신에 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유전 정보들, 그 뉴클레오티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코돈 단위로 아미노산을 갖다가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는 당연히 정보가 이렇게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를 이렇게 통제를 장악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면역 과정 같은 면역도 그렇습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면역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요. 일단 피부가 1차적인 면역계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장이나 이런 이렇게 체관들에 들어가 있는 체액들 여기에도 이제 면역 역할을 하는 균들이 이제 있지요. 이것도 이제 면역계고 노말 플로라라고 부르는 밖에서 들어온 놈들이 딱 여기서 면역계 일부로 작용해주는 그런 놈들도 있고. 근데 이제 동물들에게 특이한 게 식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특이적 면역계라는 게 있어서 신체 외부에서 들어온 걸 알아봐서 얘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렇게 이런 종류의 면역 반응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되게 갖고 있는데 이 특이적인 면역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밖에서 들어온 건지 아닌지 거기에는 특정한 어떤 효소나 뭐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T세포라는 놈들이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건가? 우리 의식과는 다른 채로 신체 안에서 그런 종류의 인지 과정이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 지식이라고 부르면 벌써 우리는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지하고 식을 전 떼서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자적 차원에서의 식 혹은 분자적 차원에서의 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체는 만들어지고 존속하는 겁니다. 면역 과정이 없으면 에이즈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도 어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도 이 세포 안에서도 계속 리보조민이 뭐 이런 걸 소포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분자적인 이렇게 지혜 과정 혹은 식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적인 식들 이런 거 없이는 신체는 구성되지 않고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신체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 신체와 그런 의미에서 이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로 인지적 과정에서 신체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제 신체 없는 정보, 물론 신체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신체로부터 분리된 순간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신체와는 상관없는 정보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신체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한에서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보면은 들어온 정보들을 뇌에서 계속 처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전대역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특정한 행동을 위한 신호들로 바꿔서 명령을 내릴 때에만 유효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뇌 안에 있는 정보들이 종합되지 않고 막 떠다니면서 어떤 상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몽상, 환상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보가 있다라는 것하고 정보가 어떤 종류의 명령어로 바뀌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있는 정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신체고, 신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러니까 환경하고 분리돼서 이미 그것은 정보가 그냥 추상적 정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의미한 정보예요. 그 신체, 그 어떤 인간이든 개체든 이거의 행동이나 상태를 이해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 추상적 정보들, 분리된 정보들이라는 뜻에서 추상적 정보들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보 없는 신체 불가능하고 신체 없는 정보는 무의미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라는 것들은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모던하다고 하더라도 정보 그 자체가 작동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자신의 어떤 물질성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물질적인 신체들을 가져야만 작동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흔히 쉬운 예로 이제 CD에 있는 그 음악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숫자들로 되어 있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로만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려면은 이걸 돌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고, 아날로그 컨버터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는 건 숫자를 이런 파동으로, 이 주파수로 바꾸는 겁니다. 파동으로 바꾸는 거고, 이 파동들을 가지고 이 종이를 울려가지고서, 스피커라고 부르는 것에 종이를 울려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파동으로 바뀌게 되면 그 정보는 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보기는 한데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종이든 비닐이든 뭐든 플라스틱이든 물려줘야지 얘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파동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예를 들어서 종이를 울릴 때 하고 얇은 플라스틱 이걸 울릴 때 하고 똑같은 소리가 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이를 써도 어떤 식으로 울리는가에 따라서 좋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후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몇 천만 원짜리 스피커와 몇십만 원짜리 스피커의 차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아주 큰 차이거든요. 이러면 전기 신호도 마찬가지지. 진공관을 이렇게 통과하는 소리랑 실리콘을 받던 반도체라도 진공관을 통과하는 소리랑 실리콘을 통과하는 소리는 질이 다르거든요. 이런 차이들도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신체들을 가질 때, 어떤 신체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같은 정보들이 다른 신체에 따라서 다르게 작동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더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유전 정보 갖고 얘기를 할 때, 유전 정보는 기본적으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이 네 가지가 쭉 이렇게 배열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개 단위로 이렇게 코돈이라고 그러죠. 세개 단위로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이 단위로 복사돼가지고 RNA가 가지고서 요거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딱딱 묶어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을 쭉 이렇게 같은 아미노산을 쭉 모아가지고 그 중합체를 만들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중합 반응, 물이 빠지는 반응이 중합 반응, 중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코돈의 개수는 이게 네 가지니까 4의 3승계잖아요. 84개거든요.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외지를 못하나, 예를 들어서 ATT하고 ATC하고 그 다음에 AAT하고 둘 다가 똑같이 리신일 수 있습니다. 20개밖에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안 돼요. 이 말은 뭘 뜻하는가? 이런 정보 차이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의 물질적인 이런 어떤 성분, 이런 것들하고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차이가 그대로 다 물질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 정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미노산, 이 20개의 범위 안에서만 유의미한 거예요. 이 정도의 차이는 요거 20개 안에서만 유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성의 조건들 속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이 유전 정보가 유의미한 건 아미노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한에서만 그런 거죠. 더구나 이제 조금 더 가면 아미노산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이 고분자화 화합물이잖아. 만들어질 때 이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단백질은 3차원 구조를 갖잖아요.
이게 어떻게 꼬이는가에 따라서 알로스테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똑같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게 꼬임 구조가 달라져 버리면 다른 단백질이 되고 다른 세포가 돼요. 똑같은 유전 정보에 똑같은 그 아미노산이어도 다른 단백질, 다른 세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효과 때문에, 알로스테린 이펙트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이 정보와는 다른 차원에서 신체성 그 자체가 다른 형질의 그 유전, 이렇게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이 유전형하고 표현형하고의 간접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표현되는 경우도 없고 이런 차이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정보가 그냥 신체를 향해서만 가고 신체는 정보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주는 괴뢰다, 꼭두각시다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은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이지만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남자의 의체를 가진 쿠사나기는 더 이상 예전의 쿠사나기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린애의 의체를 가진 쿠사나기도 옛날의 쿠사나기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신체가 거꾸로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의 고스트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신체와 영혼은 나란히 간다라고 하는,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스피노자적인 그런 평행론, 이런 것들로 이제 되돌아가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생명복제랑 관련해서 이렇게, 이건 뭐 사실 이렇게 생명복제는 특히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랑 이제 결부가 되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데, 사실 이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항상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그냥 이렇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생명복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죠. 제안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존재론이나 인식론과 다른 차원에서 윤리학적인 그런 어떤 함축을 갖는 것이어서 이제 다룰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생명복제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들은 가장 흔히 다루는 것은 신학적인 방식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창조한 이 신의 영역이다. 생명의 창조는 신의 영역에 속한 거여서 거기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영화들에서도 의외로 그런 것들이 많죠. 가타카라는 영화 보면 신의 자식, 인간의 자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조작을 해서 강화된 능력을 가진 놈들은 인간의 아들, 신의 저기를 그냥 타고난 대로 한 놈들은 이제 신의 자식 이렇게 구별을 해서 떨어지는 놈들이 신의 자식이 돼버리는데, 그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버틸만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시도를 잘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통 다루게 되고, 사실 뭐 이건 미국에서 그 생명윤리를 다룰 때 굉장히 주요하게 등장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유치할 뿐만 아니라 불철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신의 영역의 문제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보면 항상 인간이 문제가 인간 독재를 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다. 근데 신이 인간만 창조했어? 인간만 생명이야? 아니, 쥐들은 뭐고? 쥐들은 기계야? 쥐들은 인간이 만들었어? 그런 거 아니야. 옹코마우스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것도, 그거야 정말 이렇게 끔찍한 키메라고. 근데 어쨌든, 모든 생명의 문제라고 말하면 모든 생명을 다 확산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만 갖고 다루면서 그걸 생명의 이름으로 잘못 다루고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 대단히 한심한 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인간의 복제라는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두어서는 난감해지겠다 라고 하는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명할 말이 왜 인간만 따로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유치한 방식으로밖에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 어떻게 니대로 하니 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아니, 실험이라는 게 다 인간 먹을 약을 갖고 실험하는 거고 인간 병 갖고 실험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인간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나치 이 수용소에서 인간 원숭이나 가지고 고도 비행 실험 이런 거 하거든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인간이 견딜 수 있는지 원숭이를 계속 하는데
원숭이 갖고는 안 된다고 계속 거의 그 유명한 의사예요. 거의 계속 히물러한테 보낸다고. 인간으로 하게 해달라고. 히물러나 이런 정치가들이 실험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계속 요구한 거예요. 나중에 니른베르크 재판 때 이 사람들 다 나와서 재판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인간 피임들이 발견한 사람, 뭐 유명한 의사들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미국의 의학협회 회장까지 와서 디펜스를 해요.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의학적 관심에서 한 거예요. 의학적 관심에서. 의학적 관심에서는 당연히 아니 인간을 하는 게 제일 좋지. 못해서 문제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이제 신의 논리를 빌어가지고서 특히 미국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나라니까 종교국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지하려고 그러는데 될 리가 없죠. 과학과 돈 앞에서 신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라서 저지를 할 수가 없어. 더구나 미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막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러다 밀리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이러면 당연히 거기 경쟁의 세계니까 저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저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어쩜 이렇게 생각 없고 유치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화도 또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유효한데 그 블레이드라는 영화도 있지만 네버 렛미고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재작년인가 이렇게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생명복제를 다루는데 그 SF 영화죠. 그러니까 근데 전혀 SF 냄새도 나지 않는 뭐 19세기 영국의 어느 학교를 다루는 것 같은 아주 이렇게 고전주의적인 풍의 그 장면들을 일관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무대는 어느 학교예요. 학교. 그 학교에 있는 애들 갖고 이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특이한 거는 이 학교 애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고 학교 밖에 못 나가게 학교 경계가 있는데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 나가면은 큰일 난다고들 알고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얘들이 노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도록 예정된 애들이에요. 장기 기증을 위해서 복제한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도 계속 살아서 생존을 해야지 유아들의 신장을 떼갖고 어른에다 끼워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얘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을 키우기 근데 그냥 놔두면 얘들이 도망갈 거 아니야. 아니면 사고를 치거나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복잡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다 속이고서는 학교에서 그냥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크면은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어느 숙소에 이제 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얘들은 장기 기증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한 세 개쯤 하고 나면은 몸이 못 견디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너스 프로그램이라고 기증자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걸 가정을 하고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애야.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재능이 있다고 막 이렇게까지 됐던 친구인데 사실 이제 얘들은 그렇게 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얼마나 숭고한 거고 얼마나 잘 배웠겠어.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죽는 걸 자명하다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근데 거기 주인공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한 거기 둘이 이제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더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더 살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특별한 재능인 사람은 장기 기증을 좀 연기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찾는 거야. 그 길을. 뭐 물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영화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공상과학이 등장할 여지가 별로 없어. 그냥 가정만 하고 하면 정말 SF 영화 이런 SF 영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당연 이게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얘들 이 도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얘들을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아일랜드 같은 영화도 그렇고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제에 대해서 장기 기증을 하는 애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줄기세포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치료받을 사람 입장을 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줄기세포 개 입장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줄기세포라는 건 발생시키면은 발생하는 세포 아니에요. 자기가 독자성을 갖고 개체가 될 수 있는 세포라고.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왜 인간의 복제에 대해서 주저하는가. 인간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을 위해서 개들은 고기가 되거나 몸을 내주거나 하는 것들이 당연시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에서 빼내가지고서 이렇게 장기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은 얘 조금만 작으면 이게 장기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래갖고 돼지 크기 줄이는 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변성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동물의 장기를 빼서 어떤 식으로 쓸 생각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의 장기를 아무리 저기를 복제된 애라도 그렇지 인간의 장기를 빼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야 그건 조금 심하지 않냐라는 저항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에 논리적으로 난감한 거예요. 얘들은 독자적인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걔는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오는 사태가 그런 거잖아요. 거의 리플리컨트들 다 인간이거든.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어낸 인간들이라고. 근데 복제 인간도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복제 인간들을 전사용이든 위안부용이든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인간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거야. 이런 판단을 안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인간을 장기 막 떼내고 이렇게 쓰는 거는 자기가 봐도 직관적으로 참혹하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처리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 복제된 인간들이 갖는 타자성에 대한 직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뭉개고서 그냥 도구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핵심은 그거일 거라고요. 복제된 것들의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복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복제하는 걸 찬성하지 지지하냐 이런 얘기들 너무 이렇게 너무 하나의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복제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여러 가지 다 제기되는데 핵심적인 거는 복제된 것들의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복제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복제된 것의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복제된 것을 복제해봐야 쓸데를 쓸 수 없어라는 관점이 생겨버리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인간들에 대해서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체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그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 복제는 허용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저렇게 실험하거나 뭐 이렇게 뭐 빼서 쓰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 조금 더 살라고 남의 신체 떼서 쓰겠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발상이냐고 이거는. 그리고 남이 인간 아니라 다른 동물이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인슐린 조금 빼서 쓴다, 돼지 인슐린 빼서 쓴다 그런 거야.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조금씩 사람끼리도 피를 주고받기도 하니까 이런 건 되는데 치명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떼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든 다른 생물이든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건데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도 그런 타자성에 대한 복제된 인간도 그렇게 다뤄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생각을 더 해보면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낙태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룰 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의 경우에는 임신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신의 문제로 다루는데 그 아이의 타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애가 이제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몸 밖으로 나온 순간 그 타자성을 절대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잖아. 병이 있다고 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일찍 뜨게 해줄게. 이것도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보면 핵심적인 건 바로 이런 타자성의 문제일 텐데 이걸 신의 문제로 다루면서 꼴통짓을 하면서 사태를
그러니까 이 조건과 무관하게 이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그거는 내지적 관계 속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걸 텐데 임신한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할 수는 없을 텐데 이제 무조건 신학은 무조건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사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그 타자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지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기형인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기형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출산 전에 이제 제거를 하잖아요. 낙태를 시키는데 이런 문제의 경우에 사실 타자성의 문제를 여기서 딱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인정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제가 되고 하는 것일 텐데 어쨌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디부터가 이제 그 독자적인 그 자신의 개체를 갖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지요. 그렇긴 하지만 복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접근할 때 타자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복제되면서 계속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전망되는 그런 그 사태, 이 사태 속에서 거꾸로 이 경우야말로 이제 그 타자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인간화하는 경우, 인간화, 혹은 기계화, 그리고 이제 생명 이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다뤘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하는 인간의 개념 자체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다르게 재정의할 수밖에 없는 사태들, 이런 걸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고, 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직도 이제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접하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건 휴머니즘을 벗어나서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을 벗어나서 다뤄야 된다. 뭐 헬스라는 사람도 이제 그런 좀 명료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리고 이렇게 종차별주의 비판을 하기도 하고 많이 사실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복제는 생명 전체를 복제하는 문제인데 인간을 복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인간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딴 생명들은 괜찮아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던져진 질문인 건데 뭐 이거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동물권 운동 관련해서 이제 연결해서 뭐 종차별주의 비판하고 그런 주장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인 난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피터 싱어 책을 보다가 굉장히 놀랍고 실망을 해가지고 뭐야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포스트 휴먼 논에 관한 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발전 혹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달라져가고 그걸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져가는가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삽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는데 현재 어떤 추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결국 어디로 갈 거다라는 이런 식의 이렇게 추론 방법을 외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경향들이 극한값을 찾는 거지요. 그럼 이제 이 포스트 휴먼은 사실 그래서 욕밖에 안 온 것들을 가지고 이거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내포된 경향들, 함축된 것들의 의미를 찾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게 서 있는 포지션 그 자체, 문제가 서 있는 포지션 자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휴머니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포스트 휴먼의 문제를 사실 포스트 휴먼이 휴먼을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래서 휴머니즘을 벗어나야지라고 하면서 잘 못 벗어나는데 포스트 휴먼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포스트 휴먼과 동시에 프리 휴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먼이라는 것을 프리 휴먼과 포스트 휴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쭉 연장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집안 위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휴먼, 그러니까 그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프리휴먼으로서 휴먼을 다룬다는 건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렇게 이 생명복제, 인간복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생명복제 일반으로까지 문제가 이렇게 비화됐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되면 제대로 비화돼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 이전에 있는 프리휴먼의 어떤 생명 그 자체, 이런 것을 뭐 동물이든 아니면 뭐 식물이든 이러면서 생명 그 자체, 여기까지 쭉 밀고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룰 때에만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포스트 휴먼은 어떻게 해도 휴먼을 확장한 것의 개념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그 기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기계를 장착한 기계와 유기체의 통합, 하나의 그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와 유기체를 통합해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포스트 휴먼인데 이것도 프리휴먼으로 이렇게 인간의 그 초기 단계까지 혹은 그 이전 단계까지 쭉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기계는 대체 뭐고 유기체는 뭐고 그 프로세스는 뭐고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평면화하는 것이 평면화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이 어떤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그 인간을 다루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특별히 탁월한 존재, 혹은 특별한 존재를 언제나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서 이렇게 다룹니다. 근데 포스트 휴먼과 프리 휴먼을 사고한다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전 것들과 이후 것들을 하나의 평면상에서 놓고서 그 중에 하나로서 그 중에 한 분기점, 분기에 지나지 않은 거, 그래서 근본적인 위계도, 근본적인 시면도, 간극도 없는 것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이건 이제 그렇게 몇 가지 종류의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면화가 이제 지금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 가지고 하면 이제 다룰 수 있을 건데요. 먼저 인간과 기계의 평면화라는 건데요. 기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도구 일반이고, 그 다음에 제어와 통신이라는 것도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결합된 시체 일부에서 어떤 부분에서 작동하는 종합활동, 이런 식으로 이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기계도구에 결합된 유기체라고 한다 그러면 최초의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꼭 이렇게 멋있는 기계, 핸드폰 그쪽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구와 유기체가 결합돼가지고 하나처럼 작동하는 거라 그러면 사이보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뒤가 아니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 앞으로 올라가서 근원을 앞으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이걸 하나의 위치에서 놓고서 이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과 기계도 마찬가지인데, 자크 모노라는 사람이 이제 세포란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세기에는 이제 그 생기론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이라는 건 특별한 어떤 실체로 가정을 해서 그 생명의 신체를 이루는 것들은 유기물, 해서 없는 것은 무기물,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따로 다뤘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삼투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화학적인 그 성분의 비라든지 그 압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화학적인 그 결합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 기계적 작동에서 작동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이 세포란 화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계, 그러니까 생명이 따로 특화된 게 아니고 뭐 유기물, 무기물도 없고 살아있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없이 어떤 것도 이렇게 국지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동반하는 창발적 순환계를 형성한다고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직관적으로 딱 떠올리면서 맞춘 정의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벗어난 이런 일반적인 정의. 그래서 기계적인 것들도 어떤 국지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동반하는 창발적 순환계를 형성한다면 쇠로 만들어진 것들도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점에 작동하는 모든 것, 이런 식의 일반화된 정의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평면화도 이제 가능합니다. 인간과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평면화하는 건데, 이건 뭐 이렇게 뭐 지금은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의 세포는 이제 이 박테리아, 어느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먹었는데
얘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지면서 만들어진 공생체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체는 사실 이제 그 박테리아의 군체, 콜로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0조개 정도, 60조에서 100조개 되는 박테리아들의 군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래서 박테리아의 군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가장, 프리휴먼의 가장 끝에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박테리아의 구성물이라는 차이.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구성 양상이 다를 뿐인 거지, 본질적인 차이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평면화일 거고, 요즘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이제 인식론적인 평면화인데, 그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인간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 이런 것,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지식이 언제 참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고, 인식을 가동시키는 것들은 영혼, 내지는 정신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종류의 실체를 자꾸 가정을 하게 됩니다. 주체라고 부르든 자아라고 부르든 자꾸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류의 그 인식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신체 안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아까 면역 시스템이, 면역계라든지 면역세포들의 작동, 이것도 인식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를 알아보는 거니까. 밖에서 온 건지 안에 있는 건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뉴클레오티드, 얘들도 이렇게 몇 개씩 묶어가지고 짭짭된 아미노산 알아보는 거거든요. 인식 능력이 식이잖아요. 이것도. 인식이란 말, 통상적인 어법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 신체도 그런데 굉장히 인식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미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때 동물에게도 잘 적용을 하는데 식물들도 아주 이렇게 탁월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이란 말 안 써서 그래서 기관 없는 인식이라는 것들을 거꾸로 보여주는데 식물들은 예를 들면 식물들은 눈이 없지만 탁월한 시각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5개의 광수용체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간상체라고 부르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 녹색, 초록, 노랑인가요? 하여튼 요 3가지를 알아보는 간상체들이 섞여가지고서 이제 색을 감지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영합을 감지하는 거가 있고, 영합 농도를 감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리듬을 감지하는 거, 크로노모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 광수용체가 우리 망막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뇌로 보내서 거기서 시각상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시각상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잠자리가 우리랑 똑같이 보겠어? 견문을 가진 애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새들도 다른데, 그죠? 근데 식물들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광성체를 가지고 있어요. 식물 중에서 가장 실험이 많이 쓰는 게 애기장대라는 풀인데 아주 간단한 것일수록 실험이 많이 쓰이잖아요. 실험하기 좋으니까. 통제하기 좋으니까, 전수 통제하기 좋으니까. 애기장대 풀의 경우에 광성체가 11개가 있대요. 인간은 5개인데 얘는 11개가 있어요. 손가락 2개라도 모지라. 우리는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 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식물들이 색깔도 다 알아본대요. 빨간색도 알아보고 뭐도 알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을 비춰준 다음에 이렇게 여러 빛을 비춰주면 빨간색을 최종으로 비춰준 날 밤에 하고, 그 빨간색에 다른 색을 비춰줬을 때 하고, 어떤 날은 꽃을 피우고 어떤 날은 안 피우고, 이걸 딱 애들이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알아본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아주 훨씬 섬세한 시각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라는 별개의 기관이 없을 뿐이지. 촉각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 대부분 자주 만져주면 죽어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어떤 실험하던 사람이 좀 이렇게 닦아준다고 자꾸 얘들이 시들시들해서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져줬더니 자기는 애써서 닦아준다고 했는데 왜 죽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 성의를 무시를 해? 서운했던지. 근데 계속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 이게 만져주면 죽나 했더니 실제로 자주 만져주면 다 죽더래요. 촉각이 있는 거예요. 촉각이 있는 거. 그리고 후각도 있어요. 후각도. 그 냄새를, 이 벌레들 때문에, 벌레들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벌레들이 잇 가리기 시작하면은 얘들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의 먹히는 잎에서 페놀모가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의 가스를 낸대요. 그러면은 이 가스가 퍼지면 옆에 있는 다른 이파리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그 가스를 같이 피우기 시작한대. 이거는 그 냄새 맡은 거겠냐? 안에서 통신한 거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나무, 다른 종의 나무도 그 가스를 낸대요. 이 가스가 이렇게 퍼져가면, 그래서 가까이 그 가스 퍼져가는 범위에 있는 것들은 다 그 가스를 낸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벌레들이 오는 것들, 그 개들이 오는 것들을 막는 거예요. 후각이 있다는 거죠. 코가 없어도 후각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얼마나 유기체 중심적인 이자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능력이에요. 식이고 지지요. 그죠?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쭉 내려가면 세포 아래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스피노자가 예전에 그렇게, 제가 스피노자를 자꾸 하는데, 이 에티카에 보면은, 모든 존재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자가 영혼을 갖고 있어? 그런데 요새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모두 영혼을 갖고 있네.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들을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영혼 없는 인식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흔히 쓰는 인식 능력을 가진 게 영혼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나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기물조차도. 뉴클리오티스도 알아보거든요, 진짜. 아데닌은 구안인 아니면 안 붙여주거든요. 티민은 시토신 아니면 안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전사되고, 뭐 이렇게 복제되고, 이런 아미노산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식이라는 건 생물체로도 국한할 수 없는 굉장히 광범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영혼이라는 건 신체가 인지한 만남의 산물인 거고, 신체라는 건 그 기관이나 세포 내지 세포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분자적 식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인간 아닌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사이보그든 아니면 뭐 생로국제든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출발점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후에 다루는 주제들은 뭐 이렇게 뭐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건데, 이제 이후에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특정한 주제들을 가지고 거기서 좀 뭐 나름의 관점에서 이제 그 세세한 문점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것들 할 때 하여튼 참조를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훨씬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